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기 전에 정부 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용산이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추모제를 갖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정 갈등을 포함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옷이 약간 두꺼워지신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그죠? 뭐 보니까 이제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예, 네. 가을인가. 근데 가을이 짧아서 겨울이 곧 온다고 하니까 곧 겨울이다. 예,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현지 언론이 속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예.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할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엄중한 사안이다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 세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군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인을 파병하는 거는 첫 사례거든요. 그만큼 3년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기 종식이 되거나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데서 북한군이 현장에 파견된다. 그것도 정말 격전지에서 아마 전투를 하게 되면은 총알받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의 위협이 같이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나토랑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연대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아슬아슬하게 외교 안보가
안보가 좀 위기로 계속 뭔가 외나무 다리 타듯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을 고립시키는 적전으로 해서 결국에 돌아온 것이 이런 후폭풍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뭐 오물풍선 돌아오고 또 뭐 백령도에서 우리가 보냈다라는 뭐 북한의 발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방은 되고 있는데 뭔가 타협이나 타결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긴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경제 위기 같이 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대통령실에 지금 신중하면서도 민감한 그리고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보에는 여야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송영 대변인님,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관단 관련해서도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살상무기 이거는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과연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포로로 잡히는 북한 군인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연히. 그러면은 필요한 보호 조치도 해야 될 거고 또 그 북한 포로의 어떤 신문 과정에 우리나라 뭐 정보기관에서 참여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그 정보 습득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문관을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들으면서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겠다는 거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한순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 때문에 고문을 하는 집단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탈북민이 오면은 그 국정원의 그 합동신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도 국정원이 그런 걸 주관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그 탈북민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지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1야당 대표의 인식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이 타이밍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영 의원님, 우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전쟁에서 한국이 같이 개입을 하면서 한반도에 그런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는 건데 지금 참관단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뭐 모니터링단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얼마까지 파병을 했는지 그리고 무기 기술은 어디까지 전수했는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군사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거는 이제 한국인이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 심리전을 또 강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유하고 하면서 탈영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통역병이 투여되면서 그런 포로에 대해서 그 취조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의 협조를 할 텐데 그 취조를 하는 과정이 뭐 아주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되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역 과정에서의 한국인이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또 참전한 것이다. 북한이 참전하니 대한민국도 간접적으로는 용인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시각이 된다면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오셨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살상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른 그런 선언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교 안보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대통령실이랑도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컨센서스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야당으로서는 쓴소리를 계속하면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겠다는 거냐는 쓴소리의 차원은 넘어선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지금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네. 국정원에서 밝히기를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정보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죠. 그리고 네. 지금 그 심리전 관련해 가지고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글로 된 그 우리말로 된 그 선전 녹음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그 심리전 뭐 네.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투항하면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 녹음 파일들이 뭐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만들었다고요? 있습니다. 예, 예. 자,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발의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초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도 있던데 신영 의원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내용 문구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이 안보 상황 점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당연히 규탄해야죠. 뭐 민주당도 그거를 두둔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그 명확성을 보이기 위해서 결의안을 지금 이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첫 번째로는 북한의 그런 전투병 파병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이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전 촉구를 정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마 이 결의안이 통과되려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의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거지만 우려하는 것은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뭔가 살상무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을 오히려 고조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견제에 대한 메시지 또는 국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탁한 지금 김건희 여사 등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뭔가 그런 국제 전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솔직한 질문 드려도 되죠? 근데 이거는 하려면 좀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바로 드는데 뭐냐면 북한 규탄은 북한 규탄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안보 정책이 야당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보면 그걸 해야지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전쟁의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행위에 우리 국내 사안을 가미시킨다?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그것도 가능한 넣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아마 말씀이신가요? 초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네. 협의하다 보면은 그거는 그래요? 분리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예.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대한 뭔가 지금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 지금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라는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의안에 그것까지 담을 것인지 그게 소구력이 있을 건지에 대한 좀 냉철한 판단은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우리 송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담는다고 하면은 결의안 채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이 파병은 당연히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대정부 질문도 있고 현안 질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결의안에 담아서 하겠다.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우리 압박하는 거야? 누구 압박하는 거야? 그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보면 이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굉장히 그 강성이고 규모가 큰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는 공공연하게 북한이 정말 파병을 한 것이 맞냐? 섣불리 단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 북한의 파병을 규탄했던 이재명 대표마저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뭔가 답변과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초기에 그 명확하게 정보 입수가 안 됐을 때 맞아? 뭐 국정원 뭐 그 정말 얼마나 객관성이 있어 이런 뭐 부분이 일각에서 지금 예, 지금은 목소리 나온 이미 정도다. 나토에서까지 확인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죠. 나토에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의안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다른 목소리까지 함께 담겠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민주당 내의 그런 목소리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문을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그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여러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 밝힌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중심적인 내용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고위급 장성 등이 일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전투가 임박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투 병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송 대변인 보시기에. 조금 전에요. 예. 이제 우리 신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힌 공격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 의미에서요? 그러냐면요. 예. 자, 지금 북한이 이 시점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왜 파병을 했겠습니까?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 반대급부는 러시아로부터 현재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줄 겁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 그 중에서도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전수 같은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 북한은 우주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명확하게 ICBM 기술이죠. 그걸 북한이 획득하면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다시 뭔가 정상회담 같은 걸 추진한다. 근데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 대한민국 안보에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반대급부를 주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린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구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구도 개입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걸 국내에서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힘이 반감되고 그럼 러시아의 반대급부는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 조성이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영? 오히려 지금 전쟁이 이제 조만간 평화협정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재 참전해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종식되고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그 다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하면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살상무기 지원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북한이 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통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법안 등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의원님, 네. 의회 독재,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인데 맨날 브레이크만 걸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21대 때도 뭔가 개혁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브레이크 걸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물론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사실은 협상하고 그래서 뭔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서는 국회에서 또 대통령실도 압박하고 이러는 국회의회가 더 권한이 비대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너무 방탄을 오히려 야당을 방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법안 2개 운영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건데 단독 처리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 수사 대사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을 제안하는 법안이에요. 사실 이 법안은 만약에 민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되게 불리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만만치 않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맨날 여야가 싸우다 보면은 예산심의 결국에는 타결 안 되고 그냥 12월 30일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정관으로 다시 디폴트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도돌이표가 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 기획과 심의 과정에서 저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단독으로 갔다.
결국에는 또 그냥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올 거 아니잖아요. 돌아올 테니까 결국엔 도돌이표다.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그 깃빠지는 싸움만 22대에서 하고 있을 것이냐. 참 양쪽 다 저는 속상한 마음입니다. 송 대변인, 이게 만약에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권은 피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임명을 안 하면은 현행 상설특검법 자체에 예. 뭔가 제재 조항이 있지는 않죠. 다만 제가 그렇게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상설특검 추천 규칙을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좀 전에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그 발전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사숙고 끝에 여야가 어렵게 일궈낸 그 합의에 의한 시스템을 멋대로 뜯어 고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2014년에요. 이 상설특검법을 만들고 특검 추천 규칙을 만들 때 여야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되어 있어요. 특검 추천위원이 7명인데 법조 3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륜이 1명씩 들어가고 여당 둘, 야당 둘 아닙니까?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이 4표를 얻으려면 여야가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에 대해서 법조 3륜, 그러니까 법원, 법무부, 변협 중에서 2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법조인들이 동의를 하든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당은 못 들어오고 야당이 4명의 위원이 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법조인들 동의조차도 받지 않겠다. 즉 나는 법원이나 변협의 의견조차도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는 민주당 집단으로 4명이 다 하겠다. 예, 그 4명이 다 하겠다도 있지만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이나 변협의 의견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굉장히 화를 낼 만한 일이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네. 반면 야당은 거듭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조작, 노골적인 공천 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화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영훈 대변인, 화라산의 용암, 석고대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이 얘기 같아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로 특검밖에 답이 없으면요. 지금 민주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즉 현행 법과 현행 규칙대로 상설특검에 의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건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상설특검이 아니고 거기서 이응자를 뺀 사설특검입니다. 사설특검. 야당이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고르는 걸 지금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걸 왜 개별특검법에서도 그 조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상설특검에서도 국회규칙마저 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 절차도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과를 모두가 논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내가 원하는 특검 후보를 지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정너식 특검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건 자가당착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특검으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여당의 비판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의원님? 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를 받을 때 결국에는 핸드폰을 검사들이 반납하고 또 예우를 하고 제대로 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형식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그런 수사의 결과로 불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그 특별검사가 또 뭔가 그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우군인 그런 뭔가 치우쳐진 정치 검사인 경우에 제대로 된 특검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국민들은 정말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한번 조사해봐라. 왜 사실이 이렇게 정황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답답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위해선 당연히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정, 상식,
으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대통령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여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신뢰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일부의 지각 있는 그런 내부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순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잘못된 골문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저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이슈를 넘어가고 민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정치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특검을 조명 변호사님.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좀 전에 특검이 또 정치 검사가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과 대한변협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예요. 법원을 대표해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예를 들어서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대한변협 회장이 전체 변호사 집단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면 거기에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기울어진 사람이 추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마저 못 믿고 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골라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뀌면서요. 뭐 변호사 협회도 그렇고 사실은 뭐 대법관 임명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임명권과 인사가 많이 바뀝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매우 중립에서 아주 객관적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누가 추천이 되더라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대한변협에서, 예. 대한변협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유감스러워할 만한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263표의 찬성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오늘 여권에 주목할 만한 회동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만나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용산의 결자 해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 인내심이 한계 닿기 전에 정부 여당다움 회복해야 한다. 자,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하라. 송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사안의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동을 통해서 사실 여권 전체에 컨센서스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여당다움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라고 표방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자랑스러운 당당함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이 응축된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시영 의원님, 민주당이 보는 정부 여당다움 어떤 겁니까? 우선은 김건희 여사 이슈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조금 움직이시면서 지금 친윤 뭐 친한 갈라져갖고 이제 개파 갈등되고 이제 분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변하기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마저도 그대로 하겠다라는 4대 개혁 그대로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그런 강한 결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그냥 제2 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게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국민 민심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빨리 변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당으로서의 갈 길을 따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강력한 워닝도 필요하다. 저는 여당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야당도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좀 여야 국회의 기능이 되고 균형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정치를 계속 기대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날이 제발 보일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길 우리 정치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예.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윤 후보 지지율이 부풀려진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 활용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샘플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2,000 샘플이 아니라 500 샘플 해놓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층들을 좀 부풀리기를 하면서 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0. 몇 퍼센트 차이인 실제로 그 결과를 9%까지 차이 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후보에 대한 신뢰를 엄청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여론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이 있고 마지막까지 그런 PNR의 여론조사가 또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활용이 됐다라는 일부의 그런 제보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정치에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문화가 꼭 조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나 사실 후보님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 기분 좋아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후보들 자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신뢰성도 파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든 우리 정치들이 보면은 매일매일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전략이나 아니면은 정책이 치우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적 방향이나 정치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제대로 수사가 되고 올바른 문화가 정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 대변님, 이 사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여론조사 조작은 일단 단호하게 근절해야죠. 예. 물론 명태균 씨가 뭘 어디까지 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어느 일방이 주장을 하거나 명태균 씨가 필요에 따라서 말을 흘리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조작은 우리 정치에 어지럽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기회에 처벌도 높이고 굉장히 엄단해야 돼요. 사실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우리 집에 가져가는 성적표는 60점에서 6자를 8자로 고쳐서 가져가기도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공표되는 여론조사든 그 비공표 여론조사든 간에 절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입니다. 금천 나들목에서 성산 남단 부근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구간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뒤로 정체까지 심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 램프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 진출 부근 합류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도로 성남 방향은 수서에서 복정 부근 1, 2차로 따라서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지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도 송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자, 지난 주말 2주기 추모대 열고 구술서도 발간하셨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텐데 유가족들은 10월엔 일부러 더 바쁘게 활동한다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0월이 너무 아픈 시간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잊으려고 더 바쁘게 다니신다 이런 거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10월은 사실 우리 유가족들이 참 견디기 힘든 달입니다. 네. 너무나 가을에 정치가 많이 풍기는 그런 달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보냈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10월이 더더욱이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기 맞는 유가족분들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여전히 참사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버티고 있는데 언제 이 진상규명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나는 게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지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구슬집 제목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구슬집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뜻인가요? 네, 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은 이 참사가 그 골목에서 일어났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2차 가해와 폄훼와 모욕 때문에 우리 159번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사가 골목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발생이 된다는 의미에서 참사는 골목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그렇게 제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구슬집은 우리 태훈 유가족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버리고 난 뒤에 그 애달픈 마음과 그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네. 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참사 관련 보도 댓글 일시 중지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셨는데 결국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하고 가장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2차 가해가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임에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말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무심결에 댓글을 한번 보고 나면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트라우마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댓글창을 좀 닫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추모대회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요. 오늘도 국회에서 추모 행사 열렸습니다. 정치권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쟁으로 이게 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참사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가장 먼저 정치권이 먼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재발 방지 마련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같대요. 진상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진행됐었고 경찰 수사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이 덜 됐다고 보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아쉽게 보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누군가가 처벌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난 뒤에 왜 가족들한테 인계되는 과정이 그렇게 멀고 힘들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가 또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국정조사에서도 제대로 못 밝힌 사안을 특조위가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목소리를 못 담았다. 가장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나오는 정인들이 어떤 말들이 거짓말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었어요. 그게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금 특조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격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특조위가 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특조위가 가장 역점을 둘 게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피해자나 유족들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네네. 가장 생생한 정은이 될 테니까요. 예, 그게 가장 그렇군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서울 중구에 있던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이 다음 달 3일 경복궁 네. 근처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지금 뭐 3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내부 공사가 덜 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현재 있던 지금 이 공간은 임시로 와 있던 이 공간이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바라시는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이번 재판부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한 인재였고 또 경찰이나 모든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런 부분인데요. 같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29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9 참사 2주기를 맞은 유가족들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여야 각 당에서도 이제 관련 입장 내놨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발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윤 대통령도 오늘 이제 명복을 빌고 그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 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SNS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2차 가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내놨죠?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날의 국가는 없었다. 그리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보강돼야 할까요? 신현영 의원님. 저도 사실 그날 현장에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벌써 지났다는 게 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회고해보면 더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가족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현장에서 아이들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가족한테 사망하고 인도되는 과정이 지금은 완전히 여전히 블랙홀
것처럼 깜깜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진 재난 체계에서는요, 뭔가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난 대응 수습 본부가 차려지고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거버넌스가 유가족을 대응하는 소통 전략팀입니다. 지금의 진행 상황, 구조가 어디까지 됐다, 그리고 누구를 확인했다라는 것들이 유가족과 실시간에 소통이 되면서 그런 뭔가 오해나 이런 원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됐는데 우리 유가족분들 여전히 심리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드시고요. 오히려 더 몸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 같은 경우에도 암 이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만큼 우리 9.11 그 뉴욕에 참사가 있을 때는 코호트를 평생 해서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적 여러 가지 정신 심리 지원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들한테 공고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경찰과 소방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여러 가지 사망의 현장에 그런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망하고 나서 다양하게 목이 쪼인 사람, 가슴이 쪼인 사람, 그리고 복부가 쪼인 사람, 다양한 압박의 그런 사망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부검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국립과학 수사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수가 현장을 꼭 기록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현장에 제일 먼저 달라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태원 참사처럼 이렇게 주최자가 없거나 우발적인 군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그 예방책과 그 재난 관리가 아직도 미비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금년에도 그 성수동에서 한 공연장에 아주 우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사고가 빚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무사히 그 해산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현 정부에서 발생한 참사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법과 제도를 완비해놓고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신현영 전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에 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드러내고 그럴 사안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의정활동 마무리하면서 그 후원금을 어디에 그래도 의미 있게 보존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국조위원으로서 그때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실 텐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예. 1003님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나서 국민들에게 실망감 주고 있는데 제발 국민들의 아픈 것 만져주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6824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에서 4대 개혁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남은 2달 동안 올해 남은 2달 동안 일단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님. 지금 여소야대 대치 전국에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 그 입법의 그 통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야당에 먼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며느리가 미워도 손을 때리진 않는 법입니다. 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회초리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그 국가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좀 힘을 합쳐주시고 머리를 맞대주시라. 정쟁은 다른 영역에서 하더라도 이 4대 개혁은 개혁대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윤석열 정부는 이 4대 개혁의 그 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정평가로 돌아선 여권 지지층
보수층부터 끌어안아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을 상대로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4대 개혁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동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당 대변인입니다마는 개인 자격으로 좀 굉장히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을 우리 신영 의원님이 완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발목 잡혀 있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4대 개혁 그 개혁 추진은 좋습니다. 근데 개혁을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료계의 생리를 잘 알고 어디가 문제고 어디를 잘하는지를 잘 알아야 공감이 되고 너네들 이런 거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여론을 얻고서는 개혁을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졸속으로 2,000명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좋은 뜻들도 다 같이 지금 신뢰를 잃어서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추진 이거 되게 네네.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크고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하고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 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해결하고 나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그때 아마 여야가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거고 국민들도 제대로 된 개혁이다라고 박수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개혁, 의정 갈등 일단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 25년 정원을 못 건드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사실은 젊은 의사들은 그거 안 건드리면 우리는 안 돌아간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습니다. 큰일 근데 났네. 오늘 답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서 예. 약간 정부가 뒤로 물러났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나 뭐 만들자고 하는 거긴 한데 저는 지금 의료계도 워낙에 의사협회랑 워낙에 지금 뭐 혼비백산이기 때문에 네.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고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소통의 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외에 아무래도 정치가 뭔가 협상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네 네. 이거 협상할 여지 줘. 예. 그러면 젊은 의사들도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그리고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변할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의들을 송영훈 정말 죄송한데 한 20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네. 논의들을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그 의료단체 참여의 어떤 대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 스스로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발을 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의정협의체 발을 빼지 말고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용준이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5성급 호텔의 조리장을 꿈꾸며 요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용준이 앞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요. 범낭지령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용준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코팅 역할을 하는 범낭질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때문에 음식물이 치아에 닿으면 무척 시리고 쉽게 부러지거나 금세 썩어버리곤 하는데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용준이의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아기처럼 작은 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어본 적이 없는 용준이. 용준이가 밝은 미소와 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3도에 그쳤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았고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 3도 높았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 정도나 평년보다 높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지만 이번 주는 당분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더 내려앉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거나 추워지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8도, 화요일은 4도까지 기온이 크게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충청이나 전북, 경상권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은 한때 비가 곳에 따라 약간 지나겠고요.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로도 빗방울 예보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일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의원회관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참사 진상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설특검 추천위 구성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해 의대생의 개인 사유 휴학 신청을 대학 자율 판단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와 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료대란 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박주민 의원님도 배석하신 걸로 저희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여러 얘기가 오갔을 텐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제 입장이 같았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 과제인 의료 대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가 들어와야 되고, 네. 근데 의 쪽이 의쪽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내걸고 있는 게 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제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마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정도까지 왔는데 여전히 정부는 안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유연해지면 여야 의정협의체도 좀 꾸려지면서 빠른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단 위원장 입장은 이제 2025년도 증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얘기해야 된다. 증원 전면 백지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박단 전공의 회장은 본인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7대 요구 조건을 계속 고수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고수하는 상황이고 우리 당은 적어도 25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논의는 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회동 이후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주력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의정협의체를 두고 이제 네. 몇몇 의료 단체들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예, 예. 조건 없는 참여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 문제를 좀 네. 받아들여줘야 된다. 예, 예. 25년도 정원을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선결 조건들을 걸었는데 네, 네. 여튼 뭐 어찌됐든 오늘 교육부가 갑자기 뭐 절대 안 된다더니만 휴학에 대한 입장을 바꿨어요.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바꿨어요.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테이블에 그러면 25년도 정원도 올리자. 어찌됐든 논의를 좀 해보자. 요 정도가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쪽으로, 그러니까 정부 쪽에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좀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예. 또 의료 단체들은 저희가 단체들대로 만나면서 대화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전체적인 대화가 가능한 구조와 여건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만나서 예. 조금만 더 유연해져라. 예, 이게 예. 지금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예. 박민수 차관 뭐래요? 아이고 뭐 어렵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절차에 들어간 걸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정치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어떤 묘를 살릴 그 구석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일단 거예요. 논의는 해봐야죠. 논의는. 예. 근데 논의가 안 된다 또는 논의를 해봤자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테이블 자체가 열리질 않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 관련된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네. 휴학 처리 이거는 원칙대로 해줘야지. 예. 갑자기 휴학을 뭐 안 받아들여 주는 게 어딨냐. 그건 어쨌든 물러섰어요. 이건 됐고요. 예, 예. 이것도 저희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정부한테. 예, 좀 예. 터무니없다. 두 번째는 25년 정원 일단 논의는 좀 하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차관한테 얘기했는데 25년 정원을 백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논의도 안 되냐? 논의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여야 의정협의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지 이게 관심사인데 휴학 요 부분 해결이 됐으니까 아까 지금 2025년 논의하는 부분 이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한 게 정부고 지금도 키를 정부가 갖고 있고 어떤 뭐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도 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권 정당 추구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뭐 여야 이정 협의체 구성 제안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정책 역량을 민주당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 마치 여당인 것처럼 정부도 설득하고 예. 의료단체도 만나서 의료단체도 설득하고 해서 뭔가 이 대화 테이블을 열고 다 좀 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치 저희가 여당인 것처럼 정부도 설득하고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수 차관도 만나고 여러 하면서 설득하고 또 의료단체들도 이렇게 전공의 단체들도 만나고 의료단체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다 좀 앉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만약에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의료개혁, 의료정책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그런데 현재 애초에 이제 정부가 좀 국회와 협력을 이렇게 긴밀히 하면서 갔으면 조금 더 원활했을 거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을 때 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의료개혁 특위에서 하면 된다. 예. 이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라는 표현도 좀 과한 표현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새로운 틀로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했다가 계속 안 받아들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뭐 논의 테이블에 뭐 이것저것 올려보자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하나씩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시간만 가고 거죠. 있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대화 진전에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도움은 보죠. 되죠. 예.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며칠 전에 좀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밝혔던 단체들이 네. 선결 조건으로 걸었던 것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이 휴학을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줘라. 이게 돼야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였거든요. 네네. 두 번째 조건이 25년도 정원 늘린 거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해줘라. 요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대한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좀 물러나면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좀 빨리 진작에 하지. 도대체 이 시간 다 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불안하고 고통받다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면 또 하고. 네. 근데 그 2025년도 정원 그 부분은 또 저기 학부모들 학생들과의 일종의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나 이것들 찾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아예 그냥 대화를 그냥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고삐 쥐겠다 의지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대치 정국에서 네. 개혁이 동력을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뭐 의지를 표명하고 이건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의 동력이 다른 이유로 굉장히 많이 손실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신뢰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치 화제를 돌리는 것이냐. 그럼 이 자체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금 같은 것만 의료는 이제 지금 한참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예, 연금 예.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별로 진전은 안 되고 있죠.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아니 논의는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1차관, 2차관 복지부 차관들 다 만났고 예. 연금 관련된 차관도 제가 만나고 왔고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좀 하자. 연금은 이길 차관입니까? 예, 연금은 이길 차관. 이길 차관도 만나고 박민수 차관도 만나고 다 만나고 있는데요. 네네. 만나서 계속 얘기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빠르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제가 계속 만나고 있고 오늘도 한 분 만났어요. 네. 근데 좀 답답하죠. 뭐 형식이 중요한가? 제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형식 문제로 계속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대 때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논의를 뻥 찼어요. 뻥 찼잖아요. 공론화까지 다 거쳤고 우리 대표가
저쪽 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후퇴해서 우리 안을 포기해가면서 받아서 했는데도 뻥 찼잖아요. 근데 특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이 있어요? 아니 다양한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할 거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쪽 당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모수개혁은 연내에 하고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자 아까 여기 이제 그 여야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튼 4대 개혁 관련 질문을 했더니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거를 어쨌든 여당에서 웬만한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만 야당도 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4대 개혁도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그거를 어떤 조금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결과를 보여줘야 아마 그 다음에 또 개혁도 동력을 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뭐 민생 관련된 이제 그 정책 협의체도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당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민생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저희는 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도 저희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세팅이 돼서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제가 뭐하러 차관 만나서 설득하고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연금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든 연내에 뭐라도 좀 하려고 계속 다른 당 뭐 저 만나기도 싫어하실 것 같은 분들 뵙자고 하고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선거 가까워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그죠? 해야 될 건 해야죠. 그죠? 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늘 바쁘신 박주민 의원님 이번엔 의료단체와 정부 여당 사이의 중재자 역할 기대합니다. 라는 문자 잘 되면 3253님.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제1 핵심 전국 현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 특검만이 답이다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법 내용 이거는 수용 불가다 하고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 그야말로 가정입니다. 특검법을 발의해 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은?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특검을 얘기해왔고 특검을 추진했던 이유는 공정하고 특히 정권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특검을 주장했던 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독립성 또는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특검안을 만약에 여당이 들고 온다면 그건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특검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거 아닙니까? 특검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네, 부합하는 것들을 갖고 온다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훼손하는 특검이면 특검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국민의힘 주장 중에 하나가 민주당 특검 공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주말 장외투쟁도 그 같은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는데 선고나 이런 판단은 다 법원이 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특검을 한다 만다 해서 법원이 판단이 달라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특검도 저희가 2년 가깝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2년 가깝게 하는데 왜 그러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방탄이죠. 김건희 방탄. 아닙니까? 방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네. KBS에서 이런 얘기해서 아니 뭐 KBS가 어때서요? 괜찮습니까? 예. 네. 자, 그 오히려 방탄은 여당 쪽에서 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당 내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둘러싸고 이제 이른바 일종의 내용이 좀 불거졌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예방의 의미가 본래 더 큰 거다. 그렇죠. 현재 불거진 의혹을 덮을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별개의 것이죠. 예, 그리고 별개의 이거 대통령 공약이에요. 예. 그럼 혹시 민주당이 예방 의미가 더 큰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수용하고 기존의 특검은 계속 요구하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저희가 21대 때 마지막 그 원내 지도부의 원내 수석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저희 특별감찰관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선 만약에 특별감찰관 이거 해서 해주면 그냥 그걸로 더 이상 안 나가고 특검 논의는 또 그걸로 같이 뭉쳐가지고 그냥 멈출라 그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 뭐
이제는 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뭐 하겠다면 하는 거죠 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당 내에서는 되게 지금 진지하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그 개파 국민들 간에. 입장에서도 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저렇게 진지하게 막 하는 거 보고 막 정말 우스우실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전국의 이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의미 없죠. 예. 네네. 당장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거의 70%에 가까운데 네.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을 놓고 저렇게 진지한 척 싸우는 척하는 거 보면 답답하시겠죠. 예. 정말 진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더 큰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더 진지하고 진짜 진지하면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 이거죠. 네. 자,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상설특검 이제 상설특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야당 주도로 규칙 변경을 이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2대2였던 거를 4개를 다 야당 쪽에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여당을 배제한다. 배제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기존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특검법과 뭐가 다르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상설특검은 이제 거부권은 비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들이 전에 있어 왔어요. 네네. 최순실 특검. 그때 이제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씨였나요? 정유라 씨가 네. 헌재에다가 예.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헌재가 뭐라고 판단했냐? 가능하다. 위헌 아니다. 이미 판단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네. 무슨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게 자꾸 위헌이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서. 그 헌재는 바보입니까? 만약에 이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상설특검이 통과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은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후보가 네. 추천되면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물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겠다. 나 법을 또 한 번 위반하겠다 하면 안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보면 그걸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실제로 하는 거하고 달리 탄핵 사유에 탄핵 사유는 해당한다. 해당하는 예. 거죠. 상설특검을 만약에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자, 세 번째 발의는 김여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가요? 네. 14일.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 어떤 근거랄까 이유랄까 그 관측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만나면요. 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이 저도 오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만나뵈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아요. 이탈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탈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 그분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지금 현재 이 예, 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자, 국정감사가 끝난 정기국회 이제 예산안 논의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지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이제 정해진 것 없다 입장입니다. 자, 의원님, 대통령 시정연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원래대로라면 시정연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당연한 게 굉장히 보기 귀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물고 뭔가 엄청 어려운 것처럼 돼버려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정연설도 왜 이렇게 고민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국회에 와서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뭐 이게 고민의 대상이 돼버리니 참 답답하죠. 자, 국가 살림을 어떻게 꾸릴 거다. 네. 이걸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여야가 어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쟁점이 아닌 영역에서는 입법에 좀 속도를 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박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잠깐
나왔던 네. 그 연금 관련된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올해 내에 모수 개혁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관련돼서도 법은 통과됐지만 좀 공백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통합돌봄. 네, 그래서 예, 예. 관련된 법 좀 수정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네. 21대 때 말미에 거의 통과될 법했던 장애인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법도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못 통과됐던 게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응급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절한 수준에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건복지위원회 중요한 것들이 많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거기다 복지까지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자, 협의체 출범은 지난달 있었던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추가 회동 지금 추진 중인데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제에 들어갈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제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국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좀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한 없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안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이런 특검법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만큼 당연히 저희 당으로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딱 읽어드릴게요. 5944님이 여야가 민생 관련 협의체 출범은 정말 잘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관한 사항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심사 숙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안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받을 때 장기 기증 여부 묻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소개해 주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조사를 해보면 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면 이 장기 기증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나 갱신할 때 물어봅니다. 혹시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걸로 그런 것들 많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법안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니까 그럴 때 물어본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한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연결도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약간의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안우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인데요. 네네. 이 남성인 A씨라고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A씨가 현재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가 연행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약 5개월간 호텔에 격리돼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월에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 중국에 건너가서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CXMT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서너 곳의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엔 개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CXMT 근무 당시에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CXMT에 근무할 당시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르면 다음 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가 이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정 반간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이제 중국이 새롭게 시행한 법입니다. 당시에 이제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이제 정의하는 간첩 행위가 무엇이냐 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 기밀 정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탐하거나 취득하고 매수, 불법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보와 국익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중국 사법당국이 얼마든지 간첩죄다 이렇게 그냥 적용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정 당시에도 상당히 좀 교민사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도 이제 시행 앞두고 이 교민들한테 특별히 좀 행동에 유의해라 이런 공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이런 문제 행동들은 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보면 뭐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뭐 자료를 포함해서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뭐 인터넷에서 뭐 검색해 보지 마라. 뭐 스마트폰, 노트북에다가 이제 그런 정보들 저장하지 마라. 또 뭐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같은 이제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뭐 촬영한다든지, 뭐 시위 현장 간다든지, 뭐 중국인에 대해서 포교나 야외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구속 사례가 나온 겁니다. 중국은 이 간첩죄를 좀 무겁게 좀 처벌을 하는데요. 간첩 혐의로 지난 2019년에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지난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5월에도 홍콩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가 또 간첩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또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반간첩법 시행은 지난해 이제 7월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이 밝힌 공식 입장 어떤 겁니까? 중국 정부는 일단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법에 따른 체포다 이렇게 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한국 공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 대사관의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라는 점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중국은 법치국가다. 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한 것이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군 파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사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평양에서 출발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뭐 일정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방문을 두고 통신에서는 계속 공식 방문이다 이 단어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양국 4차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련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제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외교적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 출장이 아니냐, 방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좀 논의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대비해서 러시아와 이 머리를 맞대고 좀 세부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 이렇게 좀 통일부에서는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000명에 이르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 확인해줬죠? 네, 이게 미국 국방부에 이어서 이제 국무부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1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일부가 전투 지역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 이 점을 이제 공식화한 건데요. 지난 주만 해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파병 규모를 3,000명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이제 추가로 좀 파악이 됐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해지면서 3배 이상 상향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 병사들이 쿠르스크에서 직접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가능성을 좀 우려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내놓은 이 경고 메시지를 보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이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걸 제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첫 공개 반응을 내놨는데요.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지금 우려하는 건 북한의 개입을 계기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진영 대결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네.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북한이 결국엔 파병의 대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 국제사회가 좀 긴밀하고 좀 아주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줄줄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안보리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 외교국방 장관 2대2 회담 등도 좀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거기서 한국과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헬스장이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68세 A 씨가 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A 씨가 겪은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약 5년간 이제 하루 입장권을 끊는 방식으로 비스포츠 클럽을 이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 1월에 이제 지금까지는 하루씩 끊었지만 앞으로 그냥 1년치를 끊고서는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이제 약 3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 스포츠 클럽의 연간 회원권을 끊으려고 네.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클럽이 됐든 A 씨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연령 제한을 왜 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클럽 측에서 설명한 게 수영장,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이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가입 신청서에도 이 나이 제한 같은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자격 요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해당 클럽의 이제 회칙을 봤더니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A 씨는 이 회칙이 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클럽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제 클럽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이 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노년층 인구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이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된다면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 이제 운동할 수 있겠냐. 네. 이런 것들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안전장치 설치라든지 인력 충원 같은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좀 권고하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헬스장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연령 제한하는 경우 꽤 있다고 합니다. 과거엔 노 키즈 존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노 실버 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제는 노실버존까지 가세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노실버존을 내건 업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유도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스포츠 클럽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면서 이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뭐 고령자들이 이제 업장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든다, 뭐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꺼린다 이런 해명을 내놓는 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장소에서 노인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시기인데 네. 이런 차별 요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면 이게 결국에는 노년층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아동 성범죄로 복역했다가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거주지가 초등학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오늘 되짚어보면서 재범 방지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두순 2020년에 출소하고 나서 안산시 다가구 주택에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기존 집 월세 계약 끝나면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요. 예, 이사를 완료한 건 25일이라고 하고요. 네. 이사가 되고 뭐 그 이전엔 아마 보호관찰관이랑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사를 하려다가 못했고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사한 곳이 네. 문제는 초등학교가 여럿 있고 네. 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법무부는 이틀 전에 23일 날 경찰에 통보를 했고 문제는 이제 경찰이 근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조치를 못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경찰한테는 기관 공유는 하지만 그거를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말하자면 치안센터라든가 초소를 옮기게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이게 알리려고 알려서 이제 알린 게 아니고. 예. 예. 이미 그 이사를 한 후에 주민들이 보니까 요 이사했네? 나갔는데 그럼 경찰은 왜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법상의 제한 사항 때문에. 아, 알리지 못한 거예요. 예. 주민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 모릅니다. 몰라요. 경찰이 통보를 해주니까 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 그러니까 안산시죠. 구청을 포함한 다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불똥이 떨어진 거죠. 예. 이거 주민들은 지금 항의 전화 난리 납니다. 뭐냐 당신들 뭐냐 이게 당신들이 먼저 알아야 되냐? 자치단체가 뭐 하고 있었냐? 근데 법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입을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시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죠. 법무부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본인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또 출소한 다음에 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고요. 지금 조두순이 정확히 어떤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경찰이나 법무부가 조두순을 어떤 인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법에 의해서 보안 처분이 돼 있는. 그리고 이 조두순은 성범죄자 이알림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이알림이의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경찰은 WB라는 코드를 쓰는데 WB 코드요? 우범자. 아, 우범자. 근데 좀 웃으셔도 그냥 저희가 쓰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W가 우고 범자 할 때 B군요. 옛날에 쓰는 방식인데 이 세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은 기간이 지나면은 종료가 되고요. 이알림이도 종료가 되고 WB 같은 경우는 경찰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보호관찰 대상을 빼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호관찰관이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는 야간 외출 금지. 특별한 공간에 접근 금지 이것은 이걸 어기면 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수사가 제기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것을 어겼을 뭐 경찰이 개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셋이고 개입할 수 있는 건 보호관찰소밖에 없고 경찰이나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안산시가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사전 조치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얘기도 나온 것처럼 네. 이걸 토탈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예비 검토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예. 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만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일단 그 죄값은 받았는데. 받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또 저지를 것 같은데 갖고 사전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없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나 식민 국가를 지난 다음에 예. 이 여러 가지 인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기적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사를 간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있고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시민들 당연히 불안 느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뭐 어떻게 그냥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고 사실은 뭐 경찰이나 뭐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성범 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올라갔느냐? 그럼 네. 그것은 조두순이 거기에 이 경찰한테 이 2주 안에 3주 안에 이걸 통보하면은 예. 경찰이 거기에 다시 또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럼 그걸 보고 저기 주민들은 우리 근처 왔네? 예. 이때 하는 게 시간이 한 몇 주 걸리죠. 한 2, 3주 정도는 그냥 예, 약간 예. 공백 상태가 있는 붕 거예요. 뜬 상태가 인 거죠. 근데 어쨌든 2주 지나면 어쨌든 이 위험한 사람이 왔다는 거를 주민들이 알고 뭐 알아서 조금 뭐 조심 밤에는 좀 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이런 위험한 자를 여기다 놓고 주민들로 당신들이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당신들이 밤에 외출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수가 왜 조심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두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수가 왜? 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 하나도 인권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개인도 네. 인권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공포. 그것 때문에 공포감과 예.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예.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이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방범 대책이랄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추구하는 바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경찰과 지자체에서 조두순 이사에 따른 새로운 방범 대책이랄까 이런 게 좀 마련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았으니까 예, 예. 초소를 거기로 옮기는 겁니다. 초소. 예. 예. 초소는 이미 알려졌으니까 지금 옮기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청원경 안산시에서 조두순만을 위해서 청원경찰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을 또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예,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결혼자한테 이 많은 안산시의 세금과 그 세금을 들으냐. 그 또 지역에 그 세금이 들어가는군요. 지자체. 네. 안산시가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에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어떤 뭐 급식을 더 높인다든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왜 조두순 같은 사람한테 이걸 하냐. 이것도 일리가 있죠. 네. 그런데 조두순도 그 권리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어디를 가는 거는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전의 형태로 보면 청원 경찰이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옆에. 예.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물론 조두순이 문제제기할 수는 있죠. 그게 물리적으로 거의 귀가할 때까지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두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조두순 입장에서 보면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거 내가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나의 인권에는 반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경찰이 정말 24시간 밀착해서 쫓아다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건 그거죠. 조두순이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경찰은 파악을 못 해갖고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몇 달 전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 됐는데 그렇게 경찰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산이 워낙 사람도 많고 저기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조두순 하나를 거기 그 위에서 일개 뭐 몇 명의 경찰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또 혼자서 24시간 할 수는 없고 뭐 8시간씩 또 한 3교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소 근무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도 죄송합니다. 죽을 넣어주시죠. 그런 상황이군요. 자, 지난해 조두순이 거주지 이탈해서 기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래서
지금의 뭐 초소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어떤 방법 대책이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엔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보세요? 아니, 효과 뭐 기본은 기본이죠, 가장. 효과는 조두순한테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네. 시민들의 안심, 안산 시민들의 안심, 조두순한테도 뭔가 저기 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금 대비 비용의 문제입니다. 세금 대비 비용. 왜냐하면 조두순 같은 자들이 지난 저기 5년 동안 40 몇 명이 50명이 나왔습니다. 조두순급에. 아, 그래요? 조두순보다 낮은 급들은 500명이 300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면 예. 그 아래 등급은 제 기억으로는 300 몇 명이나. 조두순급은 50명이 나왔습니다. 최상위 등급 조두순급이 50명, 밑에는 200~300명. 예. 와. 조두순급은 박병화, 김건식 같은 자들이죠. 예. 지금 난리 났던 그 자들. 밑에는 300명은 그거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연쇄 강간범 같은 그런 자들이. 그래요. 이들을 모두 조두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쨌든 경찰 병력이 한 1,000명 이상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밑에 1,000명이면은 예. 한 사람 연봉이 예. 최소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 500억이 드는 겁니다. 와, 만만치 않네요.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엔 아동 성범죄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있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뭐라고 보세요? 미국 제시카법은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공간 분리. 미국은 큰 땅덩이가 넓으니까 저쪽 가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이 좁죠. 예. 거주인의 자유가 있으면 인천, 안산, 시흥 이런 데는 제시카법을 적용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m, 500m 거주 제한이니까. 예. 그럼 이들은 대부분 어디 가느냐? 시골로 갑니다. 그럼 시골의 치안은 왜 나빠져야 되느냐는 역차별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제시카법의 논란은 거주지를 지정하자라는 건데 지정하면 또 헌법에 문제가 됩니다. 거주지의 자유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헌법에 보장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맥닐섬 같은 데에 몰아서 섬에 몰아서 살게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이야, 화끈하네요. 예, 아동 성범죄자는 맥닐섬이라는 데에다 몰아놓고 300명 니들 저기서 죽든 살든 그냥 살아. 와, 니들끼리 살아? 예. 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근데 뭐가 더 인권이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두순은 재범 위험군 중에서도 이른바 최상위급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비교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이거는? 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물론 3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년이면 조두순도 일단 못 고친다고 보면 돼요. 예, 못 고칩니다. 아동 성범죄는 선택적 성범죄라고 해서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대상 성범죄는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동은 안 됩니다. 아동 대상. 그래요. 자, 그렇다면 조두순 경우에 12년 형기 동안 심리치료 550시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 통해서 과거 범죄 저질렀을 때와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500시간 해도 무의미하죠. 진짜요? 예, 왜냐하면 조두순이 들어갔을 때는 그 법이 없었고요. 그 법을 중간에 만들었는데 기본 2017년 기본 100시간, 2018년 300시간, 150시간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조두순에게는 적어도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이거는 일반 성범죄를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앞에 프로파일러들은 이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범죄자, 성인 대성범죄자 대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동 대상으로는 단언컨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그래도 꽤 중요한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자들, 아동 연쇄 강간범, 아동 연쇄 성범죄자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섬에다 어디 몰아놓든지 그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좀 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인권의 나라라고 미국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뭐 수단이 없어. 당연히 해보다 안 되게 거기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섬에다 그냥 몰아넣는 법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러고. 그렇죠. 연방 교도소입니다. 이야, 좀 충격적인데요. 아동 성범죄자는 못 고친다.
와, 충격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동 성범죄자 말고요, 그냥 일반 성범죄자나 일반 범죄자들 심리치료로 교화되는 거를 좀 우리 프로파일러도 보셨어요? 뭐 저도 해봤고 그렇으니까. 네네. 저도 이런 심리치료 부분에서 네, 직접 접촉해 보시고 해보고 그랬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근데 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2, 3년은 해야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좀 늦은 게 지금 문제되는 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연구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관리의 문제지. 그렇죠. 이들을 완전히 그 성범죄성을 줄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동 성범죄는. 자,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다. 잠깐 2020년 출소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당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났고 또 조두순이 안산 온다고 해서 지역사회 반대 거셌습니다. 당시 왜 조두순은 굳이 안산으로 돌아왔을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떤 심리예요? 이걸 퇴행적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퇴행적 회귀성? 예.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는 심리 상태가 퇴행을 하거든요. 예. 자기의 근거지에 돌아가고 싶은 회귀성이 존재합니다. 와, 그거 되게 무서운데요. 예. 일반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회피합니다. 근데 아동 성범죄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걸 회귀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회귀성, 퇴행적 회귀성. 퇴행적 회귀성. 와,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뭐라고 보세요? 정부가 주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 지난번에 조두순이 부부싸움 했다가 나왔는데 관리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주변에 주민 너무 그럼 지금 이렇게 옮긴 데에서는 그 가능할까? 그러니까 정부나 그게 이제 법무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신뢰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그것을 관민이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지. 관이 따로 하고 민이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인 형태로 하고 각각의 지자체라든가 경찰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820님이 저녁 시간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들으면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저의 일상이 된 뉴스레터 K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림의 위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